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드렸던 요약 자료 중에 그 5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5페이지. 사실 저희가 원래 2차 과목 자체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뭐 법령지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관세 환급 제도의 특징이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것도 같이 한번 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출 물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한다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밑에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수출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 부담을 면제해주고, 그러니까 관세 부담을 제거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물품의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출 지원 제도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관세 등의 세입금에서 차지하는 환급금의 비중이 높다라고 써 있네요. 저희가 이제 정부로 봤을 때도 연간 약 3조 원 정도를 이제 관세 환급을 해주고 있어서 이것이 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국내에서의 소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해서 관세 환급을 해준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나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소비를 전제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소비지급 과세 원칙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소비되지 않았던 물품에 대해서 관세 환급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외화 획득을 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도 관세 환급을 이제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외화 획득 지원이라고 써 있는데, 나중에 이제 환급 대상 수출을 같이 볼 겁니다. 같이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보통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면 주한미군 있죠, 주한미군. 그쪽에 납품하는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수출됐다 하더라도 이게 무상 수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수출했다는 것만 가지고 환급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WTO 등에서도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냐면 수출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출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그런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수출하게 됐을 때 환급해주는 제도는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라 부르는 형태의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 여섯 번째,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들도 나오게 돼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입하는 물품, 원재료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 제조를 하고 수출하게 됐을 때는 처음부터 세금을 안 걷는 게 아니죠. 일단은 수입할 당시에는 세금 징수를 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나중에 환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급 받을 때까지 기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산 원재료를 사용할 것을 좀 촉진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그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환급해준다는 거였지만, 그러니까 국산 원재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관세 환급을 받는 제도 자체가 국산 원재료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랑 모르고 있는 상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문제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법 제4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법 제4조 환급 대상 수출 등 써 있습니다. 자, 아까 기본 전제가 뭐였냐면 물품이 이제 수입된 자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제조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원상태로 해가지고 나중에 수출을 해야 된다고 말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 말을 쓸 때 수출 등이란 말 써요. 수출 등. 자, 그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수출도 있지만 수출이 아닌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출 등.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첫 번째, 관세법에 따라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수출로 써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그냥 생각해 볼게요.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수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상 수출.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관세법상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관세법상에서는 수출로 보고 있죠. 되게 간단하죠? 제가 원칙과 예외로 말씀드려 볼까요? 원칙은 유상. 사실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수출에 대한 정의는 유상, 무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품을 반출하면은 수출이다라고 말했는데 저희가 환태법상에 나와 있는 환급 대상 수출 같은 경우는 원칙은 유상 거래만을 말을 합니다. 돈을 받고 파는 거죠. 해외로 돈을 받고 물건 파는 거, 수출하는 것을 말을 해요.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상권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있어요. 자, 단서 조건 볼까요?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라고 써 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관세법상 나와 있는 수출의 정의가 해당이 되면 환급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말하는 환급은 그 수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유상 거래를 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상 거래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치면 얘네들도 어쨌든 환급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자, 동의되시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요, 한 6가지, 7가지 정도 나오는데 밑에 볼게요. 1호,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그리고 단서가 있어요.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보내요. 해외로 전시가 있다고 해서 물건을 보내는데 그 자체가 유상은 아니란 말이죠. 유상은 아니지만 전시라고 하는 것들이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나갔을 때는 무상이었지만 거기서 만약에 현지에서 판매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외화를 획득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대상,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쓰는 거죠. 어쨌든 물품이 나갔을 당시에는 전시 목적 나갔는데 얘가 판매가 될지 않을지 몰라요. 처음에 걔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걔가 현지에서 이제 전시 나갔다가 판매가 됐다. 즉 외화를 획득한 게 있다고 하면은 걔는 대상을 보겠다는 겁니다. 즉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 수출 등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등으로서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 내용은 저희 대외무역법 상에 보시면 거기도 나오고 있는 표현인데요. 제가 상황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기업이, 건설하는 기업이 해외에다가 이제 어떤 건설 공사에 관련된 계약을 따온 거예요. 거기서 발전소를 만들겠다, 해외에서. 그러면 일단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가야 되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업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장비만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시공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투입되는 설비도 있겠죠. 공사용 어떤 기자재라든지 장비도 필요할 수 있어요. 물건을 만들 때 도구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물건이 가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나가는 물품 자체는 유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받기는 하죠. 해외 건설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그에 따른 대금 받긴 하지만 그때 나갔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돈을 받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용 기자재, 장비 이런 것들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건 유상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해외에서의 어떤 투자 등에 따라서 그렇게 물건이 나갔는데 이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등에 써 있죠. 그리고 법인을 포함한다 써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특정 어떤 건설회사가 있다고 섰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회사가 해외에 어떤 그 건설공사 따왔다고 했을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해외에다가 기사가 있어요. 그 지사 쪽으로 물건을 보내는 거죠. 자, 이거 공사 필요하니까 물건 가져가서 이거 가지고 그 시공해. 그때 나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가지고 환급 대상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와 있죠. 해외에서 투자 등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 자재, 근로자용 생활 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라 써있죠. 일단은 그 공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기계, 시설 자재, 그 다음에 뭐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물품이 있을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도 있겠죠. 근로자.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있다. 여기 보니까 뭐 생활 필수품 써있죠. 그 사람이 어떤 거주를 위해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가 있다고 했을 때는 걔네들도 환급 대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밑에 보면은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즉 이거는 반드시 나갈 때부터 여기 나와 있는 특정한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고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건설협회라는 게 있어요. 해외건설협회. 한번 검색해보세요. 해외건설 쳐보시면은 무상으로 나가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할 때부터 반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 기자재 반출 확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환급 못 받아요. 제가 이 업무를 제가 직접 했었거든요. 옛날에 써가지고 말씀드려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이 물품이 우리나라 이제 그 국민한테 거기 있는 근로자한테 필요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수출할 당시에 확인받지 않고 나간 거예요. 환급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런 게 있으면 처음부터 나갈 때부터 전체 리스트를 뽑아야 돼요. 무상 기자재라고 해가지고 이런 장비들을 해외로 보낼 겁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은 상태로 그걸 가지고 나중에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외건설협회라서 말씀드렸죠.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건설협회예요. 거기서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있는 자재만 얘만 나중에 환급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정리해보면은 앞에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산업설비라든지 기타 어떤 투자 뭐 여러 가지 계약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기 보는 것처럼 사업과 관련된 물품, 그 다음에 근로자용 생활 필수품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논리는 그 어떤 건설공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이 들어온 건 맞겠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자재가 있다고 하면 얘네들도 환급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환급해줄 텐데 다만 받으려면 처음에 나갈 때부터 특정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나간 물품만 관세 환급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냥 다 환급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인한 물품의 수출. 제가 그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 빠졌다고 했을 때 내용이 바뀌는 게 있으면 얘는 정말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이거 반드시 써야겠죠. 맨 마지막 표현 있잖아요.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 거기서 확인을 한 물품만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전 다행히도 환급 그때 나갈 때 확인 받고 나갔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 환급 받았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모로코 이제 민자 그 발전소 만드는 거였는데 환급액이 몇 천만 원 나왔었거든요. 그런 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음 3호, 수출된 물품이 계약 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저희가 아까 봤던 것 중에 위약환급 생각해 보시면 이거 말고요. 다른 거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출된 물품의 계약 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그 물품을 이제 보냈어요. 수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 계약된 거 다르다. 뭐 분량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다시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보내는 경우에도 사실 걔는 무상이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나갔을 때 걔가 유상으로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무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얘도 어쨌든 수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환급 대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4호, 해외 구매자와의 수출 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샘플을 보낸 걸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왜 인정해 주는 거냐면 사실상 얘가 지금 어떤 외화를 획득하거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 볼 수 있거든요. 샘플을 먼저 보내주고 사용을 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따라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얘네들도 환급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호, 외국으로부터 가공인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나
원재료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에 가공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자, 이게 어떤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자,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돼요. 수탁 가공 수출을 얘기하거든요. 수탁 가공 수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생산자에게 물건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는 가공하고 나서 보내는 경우.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행한 거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가공을 안 했어요. 원래 계약은 가공하고 물건 보내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사용이 안 된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재고. 걔네들도 다시 돌려보낼 거란 말이죠. 그때도 환급 대상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에 가공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공을 하고 물건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고요. 그걸 하고 나서도 분명히 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재고 남은 것들은 다시 보냈을 때도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5의 2를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제 위탁 가공을 목적으로 물건을 보냈을 때도 걔도 관세 환급 대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호 위탁 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이것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것은 그 해외에 있는 대리점 통해 가지고 물건 보낸 다음에 거기서 판매가 되면 물건 판매할 것이고 판매가 안 되면 다시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때도 이제 아까 처음에 저희 봤던 거 있죠. 전시 목적 나갔던 거하고 사실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거기 현지에서 판매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걔네들은 환급 대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거 저희 시험에 나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을 쓰고 있냐면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무상권의 경우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들만 대상으로 하겠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재부로 정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되는데 제가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외화를 획득한대요. 외화 획득이 나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전시, 두 번째는 위탁 판매. 그렇죠? 두 가지 모두 조건이 뭐였나요?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에만 대상으로 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외화 획득.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광고용품. 광고용품이라보다는 겸품 이렇게 말했을게요. 겸품. 겸품이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다음에 가공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공. 가공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위탁 가공이 있고 수탁이 있어요. 그렇죠. 위탁 가공에 관련된 거하고 수탁 가공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수출의 간접적인 것들, 간접 수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얘는 아까 봤었던 공사를 말을 하죠. 다섯 번째는 그냥 기타라고 말 써볼까요? 대체품. 이걸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눠 봤을 때 성격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일단은 수출에 직접적으로 공하여진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친 게 있다고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 외화를 획득한 것도 있기 때문에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외화 획득 같은 경우는 전시 목적으로 나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판매가 된 것들, 위탁 판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현지에서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겸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상으로 나갔었던 시험용 어떤 광고용품 같은 경우에도 환급 대상으로 해주겠다. 나중에 수출이 될 거니까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겠죠. 밑에 거. 대체하는 경우도 원래 나갔었던 물품을 대체하기 위해 다시 보내는 경우도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가공 같은 경우도 위탁 가공 수출로 해서 나가는 경우이거나 우리나라에서 수탁 받아서 가공하고 나서 가공된 물품을 보내거나 가공되지 않은 물품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공사에 따라서 이제 해외 건설 공사 이런 거 따라 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어떤 우리나라 국민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지사 같은 데다가 어떤 필요한 장비들을 보내고 나서 하는 경우도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 다만 그 경우는 반드시 확인을 받고 나가야 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법제 4조 2호를 볼게요. 제가 이게 잘라놨어요. 여기 보시면 좀 한 점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내용이. 일부러 이렇게 편집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 첫 번째가 아까 뭐였냐면은 기본 원칙이 이거였어요. 수출에 대한 것들은 환급해주겠다. 그게 1호였고요. 2호가 뭐냐면 2호, 3호, 4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출이 아니에요.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에 공하여진 그러니까 이것은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봐서 환급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2호가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답을 쓸 때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이렇게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거기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것만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자, 1호 우리나라 안에는 주류하는 미합 중국 군대에다가 판매하는 물품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물품 있죠. 걔네들도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 쪽이 아닌 거잖아요. 거기다가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것도 자체가 외화를 획득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국내 거래를 하더라도 얘네들은 환급 대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외화를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 주한미군 말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외교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다가 납품하는 경우는 해주겠다는 거죠. 2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자,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88조 1항 1호 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라고 써 있어요. 참고로 88조 1항 1호 3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사용하는 업무용품을 말을 합니다. 대상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업체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한 것도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3호 관세법 제88조와 대한민국과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상호방위 조약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소파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OFA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에 관련된 협정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협정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말씀 들어볼게요. 밑에 보니까 이제 수입하는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 승용 자동차의 판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교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봤었던 주한미군이 있다고 쳤을 때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국산 승용차를 팔 수 있잖아요. 그것도 환급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자에게 판매하는 것들도 관세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을 쓰는 거예요. 저희 그거 기억나시나요? 저희 그때 그 관세법 88조 보시면은 양수 제한 물품 안에서 국산 승용차 있었거든요. 승용차. 아무튼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경우는 반드시 면세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산 승용차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면세 추천서라고 하는 것들을 제출을 하는 경우에만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4호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 판매가 있습니다. 자본재, 소비재 아니에요. 자본재. 투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자본재를 판매하는 경우도 관세 환급 대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단서가 있죠. 밑에 보니까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이것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호 국제금융기구 IMF로 말을 하겠죠. 제공되는 차관 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물품의 판매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서가 있죠. 다만 관세법에 의해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판매를 하는 경우이거나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판매 또는 공사 중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것만 환급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의 주한미군에 대한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외교관 관세법 88조 나왔었죠. 그쪽 관련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 중에 IMF랑 관련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에게 외교관이나 이제 주한미군에다가 국산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대상으로 보겠다. 다만 조건들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면세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직특례 제한법이나 관세법에 의해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런 것들도 반드시 같이 언급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뉘앙스는 아시겠죠? 기본적인 전제는 수출을 하는 것은 환급,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어떤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도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3호 볼게요.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이라고 써 있어요. 자,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세구역,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외국으로 간주하는 거 아시죠? 거기서는 저희가 수입할 때도 관세 부과시키지 않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기본 목적 자체가 국내로서 반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해외로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수출은 아니죠. 수출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생각해보면은 관세법상 수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도 우리나라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납품하는 것들은 수출이 아니에요. 아니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출에 가름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지면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구역만 절대 쓰면 안 돼요. 보세구역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나오죠. 보세구역 되게 많잖아요. 그 다 되는 게 아니고 4가지밖에 안 돼요. 4가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 이 4가지만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내용 볼게요. 사망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호가 뭐냐면 보세창고. 단서가 있어요. 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 보수, 그 다음에 해외 조립 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로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보세창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공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보관을 하는 장소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관되는 물품 자체가 수출에 사용될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수리, 보수, 그 다음에 해외 조립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세 창고에 갖다 놓는 것, 이것은 환급 대상으로 보겠다. 2호 넘겨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세 공장. 기본적으로 보세 공장은 거기서 어떤 제조를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보세 공장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크게 2가지가 있잖아요. 수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올 수도 있고 국내 반입할 목적으로도 할 수 있죠. 만들어진 물건을 수출할 수도 있지만 국내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걸로 한정하겠다. 그 다음에 3호 보세 판매장 써 있죠. 면세점은 거기서 판매를 하게 되면 외화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단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4호 종합보세구역 써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단서가 있는데 종합보세구역이 뭔가요? 저희 특허보세구역 중에서 2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게 뭐였냐면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이 있었는데 판매장을 제외하고는 보세창고랑 보세공장은 단서가 있었죠. 그렇죠. 수리, 개조 또는 해외 조립, 생산 등을 위해서 반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공장 같은 경우는 수출용 원재료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반입되는 경우라고 나왔었잖아요. 그게 단서로 붙어 있는 거죠. 종합보세구역 뒤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 보수 또는 해외 조립 생산을 위해서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봤던 창고, 공장, 판매장 이 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 전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게
제3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4호,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같이 볼게요. 자,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 외화를 획득하는 것도 아니라 볼 수 있는데 다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적용시켜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기에 선용품, 기용품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기에다가 이렇게 선용품, 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환급 대상을 보겠다는 거 하고 있는데 일단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떤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나라하고 외국과의 어떤 그 운송의 어떤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 그다음에 그가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의 경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양어선에 관련돼서 이것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자, 이러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한 이유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고요. 아까 환급 대상 수출을 한번 크게 나눠보면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수출. 여기서 말하는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출을 말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외화 획득. 여기 보니까 판매 또는 공사라고 말을 쓰고 있었어요. 3호가 뭐였냐면은 이제 공급이죠. 공급. 보세구역.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기타. 끝났네요. 그렇죠? 수출 같은 경우는 유상이 원칙이긴 한데 유상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지만 무상의 경우는 반드시 기재부령 정하고 있는, 기재부 장관 정하고 있는 몇 가지였죠? 7가지?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5가지 더 나왔었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 창고, 공장, 판매장, 종합보세구역. 얘는 뭐였나요? 외국 무역선 기. 얘는 원양어선.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 얘를 정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주한미군, 외교관, 그 다음에 해외 투자, 그 다음에 IMF, 그 다음에 승용차.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본 건데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어들, 의미가 있는 것도 있었죠. 그거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요까지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한번 나눠봤었죠. 기본적으로 어떤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 수출에 관련해가지고 좀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사 목적 나갔을 때 뭐 장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가공에 관련해서 위탁 가공, 수탁 가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체하는 물품도 보냈을 때도 환급 대상이 들어갔었다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실제로 저희 컨설팅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업체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관세 환급 가능한가요? 물어봤을 때 제가 첫 번째 물은 게 뭐냐면은 유상 수출인가요? 제가 물어봐요. 기본 전제는. 그러면 조건이 없거든요. 근데 유상이 아니라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걸 가지고 하나씩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무상 수출의 경우에는 어떤 그 이유로 나가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서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안타깝지만 유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3조를 보시면 수출 등의 사실 확인이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법제 4조 1호 단서, 그 다음에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별도로 확인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가지고 온 것 중에 그 양식이 하나 있어요. 양식. 그거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면 되냐면 환급 대상 물품 반입 확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아까 봤던 것 중에 이거예요. 이거 공급. 보세구역, 자유무역 지역에 반입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말을 하는 거예요. 환급 대상 수출 물품을 반입했다라는 확인을 받는 서류를 말을 합니다. 아까 봤던 것 중에 이거 있잖아요. 보세구역,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다가 공급하는 물품의 경우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지만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환급 못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신청서 구분 써 있는데 보세공장부터 해서 뭐 원양어선 써 있네요. 밑에 쭉 보시면은 신청일자, 뭐 공급자, 제조자, 양수자 써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긴 한데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특정 업체를 말을 하는 거는 광고는 아니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게 됐어요. 수입하고 나서 세금 납부했죠. 내고 나서 이거를 국내에 있는 조선소 있는 회사랑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수입한 물품을 조선소로 보내주게 된 거죠. 대우, 현대 있잖아요. 현대가 아니죠. 울산. 현대 맞죠? 거기 보면은 그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보세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처음에 수입한 업체가 그 국내 업체와의 공급 계약에 따라서 바로 거기에 있는 보세 공장으로 물건을 보내준 거예요. 수입 통관 마친 물품을 내륙 운송해가지고 거기 지정된 보세 공장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때 이거 신청해야 돼요. 반입 확인서를 신청해서 세관으로부터 반입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세 공장은 아까 포함되어 있었죠. 보세 공장에 들어갔고 그걸 확인할 서류가 이렇게 발급됐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반입 확인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구매 확인서를 받아요. 외화 획득을 한 거잖아요. 외화 획득용 그 원료 기자재에 대한 물품 확인서라고 해가 구매 확인서를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반입 확인서 그 다음에 그 방금 말씀드렸던 구매 확인서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세관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 물품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그 업체가 수입한 이후에 가공한 게 없었어요. 수입한 상태의 원상태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보세 구역에 공급했는데 걔가 그 자체가 지금 수출로 본 거거든요.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보세 구역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거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수출로 가름해 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자체를. 보세 구역에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가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 공장에 납품했는데 이거 발급받아서 환급 받았어요. 수입했을 때 납부해서 세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입 확인서 통해서 환급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수입 통관 안 하고요. 보세 공장에다가 바로 물건 갖다 주는 거예요. 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보세 화물 상태로 보세 운송해서 바로 거기다가 물건 갖다 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가공하고 나서 수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 환급받는 제도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처음부터 거기 물건을 갖다 놓은 상태에서 가공해서 물건을 다시 해외로 갖고 나가는 것. 두 가지 모두 가능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비교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관세법상 나와 있는 보세 구역 등에 대한 공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관세법상 나와 있는 보세 공장 제도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업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수입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관세를 환급을 받는 쪽으로 할까 아니면은 그냥 바로 그냥 보세 공장에서 가공해서 물건을 보낼까라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볼 수 있겠잖아요. 그쵸? 당연히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업체의 입장으로 대변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관세 환급하고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그냥 바로 그냥 보세 상태로 하는 게 나을까?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절차상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돌아오면요. 시행규칙 3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등의 사실 확인을 받아라. 이런 형태로 받으라는 거죠. 반입 확인서 같은 형태로 해서 지금 어떤 사실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별도로 확인을 거치고 나중에 환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유상 수출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수출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돼요. 수출 신고 필증상에서 유상 수출만 나타나고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상 수출은 제한이 없어요. 다만 무상일 때 또는 수출이 아닐 때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세관이 얘기하는 거죠. 그걸 확인을 거친 이후에만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제5조를 볼게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1항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 등을 징수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냥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려보면은 그냥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징수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수입할 때 관세 등을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항을 볼게요.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 신용장이나 그 밖의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에 의해서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6조 1항에 따른 관세 등의 일괄 납부, 그다음에 7조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냥 그 원래 원칙은 수입할 때 관세 등을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고요. 2항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저희가 뒤에 나올 거지만 일괄 납부라고 하는 거하고 사후 정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설명 들어볼게요. 기본 원칙은 물건을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건별로 관세 등을 징수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세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 건별로 납부하게 만든 다음에 징수했던 세금을 나중에 돌려주는 형태로 가게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징수를 보류했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게 나을까요? 후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일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해 준 다음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경과하고 나면은 정산을 거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원칙은 수입 신고할 때 건별로 해가지고 수입할 당시에 관세 등을 징수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일괄 납부라고 하는 거하고 사후 정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넘겨보시면 나오거든요. 넘겨보시면 제6조가 그거죠. 관세 등의 일괄 납부 등. 그리고 그 뒤에 조항을 보시면 7조가 나오는데요. 7조가 뭐냐면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후 정산 이렇게 보면 되죠. 설명을 들어볼게요. 처음에 일괄 납부 같은 경우는 5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물론 원칙은 3가지밖에 안 돼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반기. 즉 6개월까지 이렇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조건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수입했던 물품에 대해서는 원래 관세 등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징수 보류를 시켜가지고 유예시켜가지고 내가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까지 징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납부할 일이 없는 거죠. 전 납부를 안 하게 되고 다만 그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수입했던 건이 여러 건이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출하는 건이 또 몇 가지가 있다고 쳤을 때 수출하게 되면 환급 받아야 되고 수입하게 됐을 때는 납부해야 되죠. 얘네들은 정산을 하겠다는 거, 정산.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건별로 납부하고 환급해주겠다는 게 원칙인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그 징수할 때부터 기간의 유예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기간 안에 혹시라도 환급받을 게 있으면 그러니까 징수해야 되는 세금하고 환급받을 세금하고 정산하겠다는 거죠. 상계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액만큼만 세관에서 지급을 하거나 반대로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일괄 납부하고 사후 정산 제도를 말을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보시면은 일괄 납부 기간 문제 나왔습니다. 일괄 납부는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라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있죠. 2020년
올해 나왔던 문제, 일괄납부 기간, 그 다음에 직권정산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니까 어디 보시면 되냐면 2015년도 나왔던 문제도 일괄납부 제도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은 밑에도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뒤로 넘겨보시면. 그렇죠. 근데 2009년도 같은 경우도 일괄납부 및 사후 정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같은 경우도 일괄납부하고 그 다음에 그 월별납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괄납부라고 하는 것들은 최소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 무조건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뭐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올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진다 볼 수 있긴 하겠죠. 같은 주제가 안 나온다 가정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도 일괄납부라고 하는 거하고 정산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월별납부라고 하는 거하고도 비교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월별납부가 뭔가요?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건데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한꺼번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게 하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그래도 일종의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세금 납부 유예해주는 거거든요. 그 제도하고 그 다음에 일괄납부 제도하고는 비교할 실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참고로 말씀드려보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